네, 점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후도 정말 가득가득 찼는데요. 저희 힘내서 이제 세션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에 앞서서 먼저 발제자 분들과 그리고 또 좌장님 무대 위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장님 그리고 발제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올라오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통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수신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그리고 일본어는 3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은 올해 개관한 김해시 봉화마을에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채널로 각각 운영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세션 2를 진행해 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무선 박사님이신데요. 일본 초대학원에서 표면화학 석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 재료 공정 신기술 개발 및 ESG 환경 기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ESG 섹션인데요.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SG 기후 대응인데요. 저는 환경 기술을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줄 것인가가 주요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측정되지 않은 것은 계산할 수 없듯이 기술은 측정이 돼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생태 농업이죠. 농업 기술이 있어서 수처리를 어떻게 기술로 접근할 것인지, 또 하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태양의 빛을 있는 그대로 파장을 전환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자원 순환이 되겠습니다. 각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이 특별 섹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 발표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먼저 발표해 주실 O2MB의 반성인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 ESG 환경 농업과 수처리 기술 역량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특히 O2MB는요, 에티오피아 수자원 에너지부 장관님이 올해 수처리 관련 기술 우위를 인정해서 감사패까지 올해 전해줬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세네갈, 에티오피아의 사회공헌이라든지 방글라데시에도 지금 이 수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SG 환경 농업과 수처리 기술에 대한 영향을 발표할 O2MB의 반승현입니다.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처리에 있어서 먹는 물 또는 농업용수 부분이 그런 수십억 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와 함께 어떤 오염이나 물에 대한 영향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들이야 그런 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과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지만, 이제 좀 제3세계나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나, 세네갈 또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들은 물 처리에,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먹는 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예로 든다면 가나의 제피시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이온성 물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먹는 물로서나 또는 농업용수로 부족하고 했을 때 RO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로는 6개월 후에 그냥 스스로 파워를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이쪽 에티오피아 역시도 같은 문제였었는데 또 불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1년 후에 고비용 문제 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RO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그 고장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스톱을 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물이 탁하다, 탁도가 높다 이런 문제들은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농도의 이온성 물질 때문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는데요. 고농도의 철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 부여군 같은 경우에도 고농도 철분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비소, 철분, 또 염분이 나와서 그게 작물에 영향을 많이 줘서 농업이 원활하게 생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MCDI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적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염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는 현재까지는 RO 리버스 오스모시스라는 그런 공법을 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프레셔를 줌으로써 중간에 반투과막에 의해서 순수한 물을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약 한 50% 정도는 먹는 물 또는 쓸 수 있는 물로 만들어내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버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그리고 또 이 RO 필터라는 고가의 소모성 그런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이. 그러면서 어떤 친환경적인 물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고비용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점적인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환경 농업 용수로서의 어떤 키포인트 그런 걸 해결하는 기술로서의 키포인트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저렴해야 된다. 이 비용 자체가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처리 효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100이 들어갔으면 뭐 90% 정도는 건져서 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폐수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가 좀 쉬워야겠죠. 이게 뭐 재섬세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관리도 쉬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이 이제 농지의 어떤 많은 그 농지가 확대된다면 많은 확장성이 필요하니까 확장도 쉬워야 될 거고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또 화학물질을 넣어서 친환경적인 화학물질 넣지 않아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낮은 에너지 그 다음에 낮은 코스트가 주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타 대체 솔루션에 비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MCDI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극히 적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화학 물질을 쓰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서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이 부족한 부분에서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친환경적인 농업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나 어떤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제 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이 농수를 공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ESG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RO 공정에 비해서 저희 이 시스템의 특징은 얇은 막 사이에 물을 이제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2V 배터리보다 좀 낮은 전압을
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석에서 뭐 철분을 붙이듯이 이온성 물질이 흡착되게 되는데, 그때 흡착 효율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이게 되면서 정수를 하는 그런 공정이고요. 또 백워시를 할 때는 전원을 끊게 되면은 자석에서 철분이 떨어지듯이, 철 가루가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화학 물질이 필요하거나 기타 다른 요소가 필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필터처럼 뭐 막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보이고는 이제 이 기술은 뭐 유사한 CDI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약 한 31% 정도의 처리 효율이 높은 상태고요. 저희가 뭐 웬만한 이온성 물질 같은 경우는 95% 이상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터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농가에서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농이 혼자 관리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처리 효율에 대한 샘플을, 이게 지금 탄자니아에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인데요. 2018년 8월 23일 날 측정한 로우워터 원수의 성상을 보시면은 pH가 8.61에 TDS가 243, 플로라이드가 18 정도 되는 굉장히 고농도 상태였었는데, 같은 날 정수한 데이터를 보시면 TDS는 11.8, 그러니까 90% 정도 제거된 상태고, 플로린 역시 0.26까지 떨어뜨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효율을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고요. 이러한 장치를 이제 소규모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면은 하루에 100톤에서 200톤 정도 공급이 가능해서 웬만한 농가에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카세트화, 그러니까 각 물에는 그 이온성 물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해서 빨리빨리 바로 컴바이닝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큰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액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그 순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분 RO를 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장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RO보다 한 5분의 1 정도의 전력,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수를 해서 그 물을 양액화하고, 또 그 라인을 돌고 난 나머지 폐수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그거를 방류 가능한 수준의 물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거를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그런 방식 공급이 가능한 그런 플랜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여군에 있었던 철분 제거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빨갛게 녹슬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높은 고농도 철분이 나오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거의 100%, 뭐 99% 이상 제거를 해서 물을 공급을 함으로써 어떤 타양의 산성화랄지 여러 가지 황폐화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거의 100% 제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한 3,000동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 환경부에서 한 1,000군데 정도의 관정을 뚫어놨거든요. 근데 모든 관정에서 한 50ppm 가까운 철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단양군인데, 단양군에 석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을 뭐 농사 짓는 데야 문제가 없었지만, 이거를 농작물을 이렇게 씻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석회가 남아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공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가 아니고 탄자니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고농도 불소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 역시 저희가 공급을 해갖고 약 한 6천 가구 정도가 이 무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자니아는 저희가 한 10군데 정도를 공급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철분 때문에 고농도 철분 때문에 문제가 됐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여기도 95% 이상 제거를 해서 공급을 한 사례입니다. 세네갈 로프라는 마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황무지처럼 빨간 땅이 원래 농지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비 올 때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물을 지하수를 통해서 뿌려도 이게 이제 염도가 TDS가 한 2000 정도, 2000 ppm 정도 나오는데 이걸 뿌리게 되면은 풀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 농사를 못 지니까 놀려뒀다가 황무지로 있다가 비 올 때만 일모작 하던 데였었는데 저희가 이 장치를 설치하고 3모작, 3모작을 계속 항상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자라고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항상 이 상태로 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마을이 됐어요.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아주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지역이 좀 있고 철분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럼 그걸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ESG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려해 할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 최근에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에티오피아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 자체가 여기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불소 농도가 고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농작물을 뭐 키우는데 물목을 키우는데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이게 먹는 물에도 문제가 크거든요. 먹을 때도 사람들이 그 본 트위스트에 몸이 이렇게 뼈가 휘어져 버리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해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협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반도체 공정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고농도 불산 폐수나 기타 그 타마라고 하는 고농도 그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거를 최근 국가 R&D 연구를 통해서 완성을 했는데 한 2000 TDS 정도 내는 거를 거의 제로 가깝게 제거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방류 자체가 안 되는 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국가 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의 화학 공장인데요. 화학 공장에서 타마라고 아까 전에 말했던 물질인데 이게 이렇게 피부에만 닿아도 한 10분 안에 사람이 죽을 정도의 그런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90% 정도 농축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폐수량도 대폭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안전도 또는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뭐 계속 말을 하면서도 반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물 산업, 뭐 농업, 과거에는 그냥 쓰던 물들이 점점 스마트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그 농산물의 품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퀄리티를 표준화, 균질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렴하게 함으로써 물 산업이 발전한 것 역시 동시에 농업 생산 또는 농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역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업 친환경적인 농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 이제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더 비싸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농민들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농업의 고도화 및 IT 접목을 통해서 이제 농업이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저희 수자원적인 접근이 되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농업의 고도화와 IT가 접목된 스마트팜 또는 음식 상품의 고품질화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세 분을 모시고 하는 질문인데요. 워밍업 겸 제가 좀 아까 부여군의 철분이죠. 네네. 단양의 석회,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 여기는 뭐가 많이 여기도 문제가 철분 문제가 저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염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농업 역시도 애로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차후에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농업용수로 활용되어야 될 때는 이러한 솔루션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분이면 바다랑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매립지가 좀 많다 보니까 또 지대가 낮으니까 아마 염습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물이 뭐 저도 정확하게 이 지역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민물을 그러니까 그 강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로프 마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걸 잘 처리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쪽으로 서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로프 마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기도 이제 해변에서 가깝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기 때는 좀 떨어지고 이제 건기 때는 또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농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농작물 농업하면 병충해가 더 많이 농작물을 힘들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물 처리가 어떤가 이게 병충해가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정말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건가요 이게? 비중이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물적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예 농업 자체를 그래도 뭐 병충해는 그거를 먹어서 없앤다고 해야 하나 병충해가 생기면서 좀 소출이 주는 개념이라면 아예 이제 농업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영향성이 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예, 잠시 후에 세 분을 모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질문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있으시면 하나 주셔도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진 자생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자생적으로 그게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는 이제 저희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그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떤 기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물이 기존에는 썼었는데 못 쓰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게 하는 서포트하는 기술인데 뭐 저희 기술 말고도 그런 유사한 기술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주제의 발제에 맞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또는 ESG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해야 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고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같이 할 때 꼭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친환경 생태 농업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활용 방안입니다. K테크의 김성현 대표께서 해주실 거고요. 실은 이 제조 산업의 바이오 플라스틱은요, 이분이 처음 지금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이 잘 안 되고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이 과연 이 농업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한번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K테크라는 곳의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작년부터 스타트했고요. 이게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1870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1870년에 나와서 지금 플라스틱의 생산량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게 되면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플라스틱이 83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리사이클링이 되는 것은 9%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63억 톤 정도가 매립이 됐거나 소각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잘 밝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회용 용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좀 더 배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분리 배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도 분리 배출을 갖다 했을 때 사실 그 뒤로 어떤 프로세스로 지나가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 같은 경우 알려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도 산업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농경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쪽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활용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경용 플라스틱으로는요, 비닐류하고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우스용이 있고요, 멀칭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멀칭용이라고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용 비닐하고, 일단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농약병들하고 포장재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포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안 쓰실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하우스용 비닐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안 하고서는 지금은 이익을 창출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만 꼭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비닐류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지금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경용 비닐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플라스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데이터인데요. 그 플라스틱 폐기물은 아니었고요, 비닐류입니다. 그 연간 32만 9천 톤이 농가하고 마을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분리 배출되는 거는 18만 7천 톤이 분리 배출이 됐습니다. 분리 배출이 돼가지고 전국 24개 사업소에서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지금 19%만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기 32만 9천 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흙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전부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물질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19%가 지금 같은 경우 매립이 돼 있거나 아니면 흩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분리해가지고 배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별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수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수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19%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매립이 됐거나 아니면 불태워졌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간 처리 과정부터 해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탈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플러프라고 하는 1차 물질하고 펠렛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2차로 가공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펠렛이 됐을 때만 플라스틱으로 다시 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렛으로 지금 같은 경우 되는 게 전체 플라스틱에서 지금은 20% 정도라고 제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죠. 또 그리고 플러프라는 저런 부분들도 있게 되면 사실 그 뒤에 2차적으로 가공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실은 이게 수출이 되거나 중국으로 보내지거나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의성에 있었던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산이라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건설 부자재도 있었지만은 영농에 대한 폐기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이려고 해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플라스틱을 갖다가 줄이려면 사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필요한 플라스틱으로 바꾸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였죠. 산에 가시게 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농약병이라든지 길가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비닐류들 저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연간 한 6만 톤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870년에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플라스틱이 아직 썩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보통 썩는데 300년에서 길게 걸리는 건 1000년이 된다고 하고요. 보통 300에서 60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PET라는 플라스틱입니다. PET 같은 경우 페트병이라고 보통 그러죠. 페트병이 전 세계 플라스틱의 80에서 90%가 PE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T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값싼 재료입니다. 값싼 재료고 그 이제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성도 높고요. 쉽게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갖다가.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PET가 가장 큰 약점이 안 썩는답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분해가 되는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600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험실 조건에서는 400년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00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가 가장 안 좋은 점이 미세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강성이 높다가 보니까 이게 마찰이라든지 UV라든지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대단히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이 저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작은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요, 옷입니다. 옷을 최초에 만들 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게 5mm 이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기 보시다시피 0.3%입니다. 저기 미세 플라스틱에서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게 52조 개 정도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0.3%니까 적은 양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바다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육상에 있는 거는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되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영농에 이용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하우스라든지 멀칭 이런 거를 갖다 이용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없앨 건지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조차 알려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시키게 돼 있고요. 한 번 썼던 걸 갖다가 다시 쓰게 되는 재사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소재로서 대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리사이클링하고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체에 해가지고 무해하다고 그러는데요. 플라스틱이 어차피 섞여져 있으니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인체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게 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식물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광합성 돼 있던 식물들에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을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제작을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은 PLA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PLA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PLA 같은 경우는 식품 용기들 같은 경우는 PLA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물통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뚜껑 부분이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사탕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러분 주위에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펼쳐져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분해를 시킬 수 있느냐? 생분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놔뒀을 때도 분해시켜서 없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특정한 조건에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조건이 되겠죠. 실험실 조건이 되는데 사실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생분해라는 것도 사실은 6개월 내에 90%가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실 조건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 분해가 되려고 하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전부 다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해보게 되면 2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플라스틱의 300년, 400년보다는 훨씬 더 짧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생분해를 쓰면은 좋은데요. 저거를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기본 성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ET병을 갖다가 저희가 쓸 때 PET병이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하게 되게 되면은 물을 갖다가 담지 못하듯이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은 물을 담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을 지금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생분해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있다가 저렇게 싹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실험실 조건이고요. 저거는 58도에서 70% 습도가 있었을 때 실험실에서는 없어집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없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저건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분해 비닐을 갖다 끼웠을 때인데요. 비닐을 끼웠을 때도 땅 속에 묻어야만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 노출 상태에서는 사실은 분해가 빨리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왜 그럼 이렇게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을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바이오 소재 자체가 20% 넘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요. 플라스틱에 대해 가지고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자체가 지금은 적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O2MB에서도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와 저희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과제를 실시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가장 먼저 지금 같은 경우 ESG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품 박스죠. 제품 박스를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제작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품 박스에 대해 가지고 개발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사실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다칩니다. 이게 다칠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해 가지고도 스크래치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남길 수가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시게 되게 되면 강도 자체는 좀 낮지만은 제품 특성에 맞게 저희가 제품에 대한 물성을 갖다가 특성에 맞게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잘 안 깨지고 사람들이 다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발생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 신뢰성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상당히 많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되게 많이 고통을 겪어온 적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사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농업용 비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80% 이상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쟤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은 법적으로 정하게 되면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회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발전을 했는 게 일회용 식기입니다. 저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2022년에는 6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배달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런 저 식기 하나가 우리 돈으로 한 25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값을 아주 싸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곳 같은 경우 회수가 잘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비닐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7배 정도가 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80%를 갖다 회수한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많은 양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회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리사이클링을 시키긴 시키는데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용 비닐 이런 것으로.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은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농업 쪽에서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책이 있으면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래 소재를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사탕수수만 쓰고 있는데요. 바이오매스를 지금은 목재라든지 볏짚이라든지 그리고 어패류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패류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옥수수 전분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패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은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사실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대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까지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하우스용 비닐 같은 경우는 땅에만 묻어버리면 없어집니다. 거의 2, 3년 내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못지않게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산업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작이 됐지만 농경용에서도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건 말씀드렸고요.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뭐 잘 지금까지 보신 부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샘플을 갖고 왔는데 샘플은 제가 요거를 마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농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제가 짧게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셀룰로스가 나왔는데 네. 여기 그 이쪽 경남 지역 부산은 갈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뭐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 자원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가격대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떤가요? 일단은 바이오매스라는 부분이 지금은 옥수수 전분하고 사탕수수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많이 이용이 될 게 볏짚이라든지 목재 부분이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 집이 이렇게 보면 창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녕에 억새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거기서 그 억새라든지 갈대 같은 곳에서 셀룰로스를 추출하는 것은 별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제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경남에서는 대단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매스 값이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내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가격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원 순환 관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술 연구 분야가 되겠지만 맞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또 질문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나카즈미 히로유키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 좀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무대 올라가는 동안에 소개 좀 하자면요. 실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5년 전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기능성 색소의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기능성 색소에 대해서 소재입니다. 빛의 변환이라든지 오늘 주제죠. 또 빛의 회절, 또 광을 추출해는 정복시키는 것들, 칼라 염색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기초 분야에서 응용까지 저희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도 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색깔 있죠. 이 모든 색상을 이 교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산업계를 형성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 EAS라는 아시아의 전체 기능성 다이 색채를 학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오늘 이 농업 기술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저는 좀 너무 기대했는데요. 이 파장을 어떻게 태양빛이 이용하는지 같이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요로시고 오네가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대규모 가뭄과 그리고 수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해가 피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 햇빛 부족으로 인한 그 식물들의 생육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적 파장 변환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한 ESG 농업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광 아래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그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과의 어떤 그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산소와 그리고 당분이 식물에서 생성됩니다. 이것은 진짜 순수한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광이라는 것은 안테나가 되고 있는 그 식물의 잎 안에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그 색소, 두 가지의 색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흡수하는 파장이 필요한 빛의 파장이 됩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400에서 460 나노미터의 그 사이에 청색광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650에서 680 나노미터의 적색광을 흡수를 해서 광합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저희가 개발한 선택적 파장 변환 재료라고 하는 것은 형광 염료라고 하는 특수한 염료를 사용을 해서 그 색소를 필름 안에 포함을 시켜서 태양광 하에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 태양광에서 그 파장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청색과 그리고 적색의 적색광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 재료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한 이 파장 변환 자재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하에서 이와 같이 아주 청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청색의 형광과 적색의 형광이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필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 처음에 필름에 천공 가공을 해서 A4 사이즈로 절단한 그런 필름입니다. 이 세 종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 기업에서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장 편한 필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광량계를 사용을 해서 이 빛의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 태양광 아래에서 이 파장 변환 필름을 사용한 것이 이 빨간색 적선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 이 태양광 백그라운드의 빛을 측정한 것이 이 검은색 실선입니다. 이 검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350 부근의 빛을 흡수를 한 것이 400 정도까지 사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이 부분에 가시광으로서 변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 필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태양광 하에서 자외선을 가시광 405에서 10 나노미터의 청색광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응용했을 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 필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조사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토마토 재배에 있어서 8월부터 그리고 10월 말까지 사이에 하루 1일당 일조량의 그 광합성의 속도를 조사한 것이 이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조사한 그룹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침 5시에서 7시까지의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른쪽이 9시에서 11시까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대부분은 파란색을 보시면 필름을 사용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필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은 필름을 설치를 한 부분에서 이 광합성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개발한 필름은 이 태양광에 식물의 태양광을 비췄을 때 이 광합성 속도를 촉진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오전 중에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다. 그리고 오후부터 이후는 거의 광합성의 속도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들의 필름은 오전 중에 그 태양광 속에서 광합성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토마토를 재배했을 때의 그 실제의 설치 예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재배 시의 그 이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설치 방법으로서는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선 토마토의 이 고랑과 고랑 사이에 굉장히 긴 필름을 이렇게 내겁니다. 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회수할 때마다 이 필름을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든지 혹은 이 토마토의 그 나무 옆쪽에 이렇게 상중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우선 세로가 토마토의 리코핀의 성분, 이 함유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없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한 30에서 60% 정도가 이 리코펜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재배 현장에서 수확을 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필름을 설치를 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토마토는 보통 녹색에서 일단 탈색이 되고 나서 빨개지기 때문에 탈색이 된 상태에서 우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저희들이 개발한 그 필름, 토마토 재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리코펜 함량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코펜은 보통 화학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색채계를 사용을 해서 토마토의 표피의 색을 여기서 측정을 해도 리코펜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표준 방법으로 우선 명도에 해당되는 L 그리고 적색 성분인 에스타 숫자가 높을수록 이것은 빨개집니다. 그래서 L스타가 작을수록 이것은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일본의 홋카이도의 다카스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급 토마토 주스에 거기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코펜 아주 높은 리코펜 주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리코펜 양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대
완숙했을 때 토마토의 색깔이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L스타로 이 구체적인 숫자로 38.5 그리고 빨간색 적색으로는 24.6이라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토마토의 표피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리코펜의 함유량을 정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토마토의 색입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하나 선택해서 그 색에서 이런 파장 변환 필름을 사용하여 또 없을 때의 이 재배 어느 정도 얼마나 색채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예, B는 필름이 없는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과의 차이는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좀 다양합니다. L 스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름이 없는 방법으로 측정하면 색이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지 않습니다. 색이 고르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A는 플러스 방향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빨개졌다, 빨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색의 이 효과로서도 리코펜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미니 토마토죠. 체리 토마토, 미니 토마토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겨울철 재배를 하게 되면 일조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당도를 충분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미니 토마토에 대해서 이 필름을 설치한 예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 방법으로서는 상단, 중단, 하단이란 식으로 세 곳으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40m 정도 길게 각각 내건 것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토마토 재배이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경까지 일조 시간이 짧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 회색에서 아시다시피 이 필름이 없는 경우보다는 청색 형광 필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약 1에서 1.5 정도의 당도의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이후에 3월 이후의 측정을 살펴보면 거의 그 당도 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산미 성분 구연산이 부서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식감으로서는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철에 만들어지는 재배되는 미니 토마토에서도 이 필름을 사용하면 당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큰 사이즈 토마토처럼 리코펜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포도 재배에 사용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포도는 여기에 제시한 것은 와인용 포도입니다. 와인용 포도는 거의 70cm 간격으로 세로 방향으로 열매가 맺힙니다만 위쪽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햇볕 아래서 푸르게 빛나는 것을 사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밭인데요. 42m의 포도가 심겨 있는 측구에 약 60cm 간격으로 저희들 A4 사이즈 필름을 쭉 설치했습니다. 길게 실험을 했기 500장 정도의 필름을 사용해서 실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각 열에서 2 내지 5 정도의 과실의 당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좀 고르지 않지만 평균치와 비교하면 필름을 쓰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평균 당도가 2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막 고르지 않으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통계학 방법으로 5% T-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증으로 평가를 하면 충분한 유의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 재배에서도 충분히 이 필름에 의해 당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와이너리 측에서 수확 시에 모든 포도를 측정한 뒤의 당도입니다. 그리고 구간당의 수확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윗 라인이 필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가 필름이 없는 경우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1.4 정도의 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수확량을 보더라도 플러스 개선되었습니다. 이 필름의 효과로서는 당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수확량도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색 평가에서도 21.5에서 22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색이 짙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드 와인용 포도인데요. 색이 짙어졌습니다. 색이 짙어진 예입니다. 약 5년간 와인용 포도 재배 실증 실험했습니다만 다 당도 그리고 수확량 그리고 안토시아닌 색소양 다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샤인 무스커트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선반에 필름을 설치해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침 빛입니다. 아침 빛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샤인 머스커트의 포도의 당도가 평균치 2보다 1.6 최대 2 정도 개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A4 사이즈를 이렇게 씌우면 60cm 간격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진열을 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개발한 이 필름이 당도를 개선한다는 점은 수확 시기를 앞당겨서 출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선생 도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한 거 계실 텐데요. 그럼 우선 좀 질문도 듣고
또 이거 어떻게 또 활용하면 좋은지도 그런 질문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질문은 뭐 순서 없이요, 랜덤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드려야 되죠, 그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정말 새로운 지식들 얻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수처리 관련해 갖고 아까 근데 전류를 약한 전류를 이렇게 흘러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저 운영 뭐 단위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보통 몇 킬로와트의 막 킬로와트나 와트 아워의 전력을 투입을 얼마간 하면은 얼마간의 물을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근데 그 선생님께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비닐을 이제 쓸 때 사용할 때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반복해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얘기는 그 비닐이 또 그 재활용 플라스틱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또 재활용 측면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서 이제 얼마의 용량을 얼마의 그 전기 소모량이 들어갔을 때 이온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따졌을 때 한 300 TDS를 기준해서 300 ppm TDS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정수하는 경우에 한 90% 이상 또는 95% 이상을 제거할 경우에 1톤 정도를 정수하는데 0.34 kW 정도면 정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좀 수처리 쪽에서는 이게 감이 오실 텐데 일반적인 농가 쪽이나 이런 비전문가들은 좀 인식하기 힘든 수차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O 같은 경우에 한 2.5 kW 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어떤 공정을 쓴다면 한 1.2 kW 정도에서 정수가 가능한 정도의 그 전기 소모량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차이점, 더 이게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RO 같은 경우에는 그 RO의 수명 때문에 한 50% 정도의 회수율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0%는 정수를 하고 50%는 드레인, 그러니까 방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효과 또는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킬로와트입니다. 예, 톤당 1톤당. 예.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통역이 제공됩니다. 킬로와트 아워가 들어가면 이제 시간당 생산량인데 그렇게 계산하나 어쨌거나 1톤을 생산하는 총량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세 시점의 타이스를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폴리비닐 MB가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수지입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이 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곧 파장 변환 필름의 수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한 3개월 정도가 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매년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답이 됐을까요? 하나 더 질문 더 드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그냥 러프하게 당도가 높은 포도를 팔 경우 기존 그러니까 폴리카본 이제 그 필름을 적용한 것보다도 필름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샤인머스켓 포도를 팔 때 필름을 적용을 하고 나서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요? 농가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それはですね、 네, 네, 수확 시기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확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뭔가 고가격대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하를 할 때 가격이 내리겠죠. 그래서 뭐 빨리 출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농가의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이상 빠르게 출하할 수 있습니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빛이 생기는 부분, 그늘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뭔가 수확량이 작았던 곳이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전 위원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직접 현재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니가점이 히로유키 교수님께 저는 정말 오늘 이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특히 이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도와 또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안토시안 또 수확량도 증가되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시기에 아까 그 12월에서 2월에 특히 그 겨울철 일조가 적을 때 이 필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래서 이 앞으로 전천후 재배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저는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품목을 사용했을 때 장목에 따라 필름이 각각 다른지, 그리고 이 상용화했을 때 비용이 한 얼마나 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를 설정하시는지 모르니까요. 일반적인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필름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3배 정도의 가격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추천드린다고 한다면 포도, 마스카트 같은 그 비싼 과일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뭔가 채산성이 물론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대에 따라서는 뭔가 좀 채산성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확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체크는 안 해봤지만 반년, 1년 이 토탈 수확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번이나 수확할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수확 시기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어서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기왕이면 우리 한국의 인삼 6년을 꼭 해야 되나요, 그죠? 교수님, 이 6년인데 이거를 인삼에 하게 되면 저는 비싸더라도 3년을 줄여준다. 이러면 왠지 살 것 같습니다. 2-3배가 문제 아니라 이거 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광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그 품질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시도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은 또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려 인삼을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 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바로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년 안에 만약에 꼭 빨리 안 자라더라도 인삼에 들어간 성분이 2배 이상 올라간다면요, 이거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식물이 자기가 원하는 파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식물이 원하는 파장이 있지 않고요. 이 빛의 짧은 단파장에서 장파장까지 저희 산업계에서는 I라인 325나노 파장을 써야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식물 자기가 원하는 파장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유축을 해보는데, 이거를 또 위원장님께서 연구 투자를 또 해주신다면 더 많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자, 질문 또 아까 저기 예, 뒷부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하시는 그 주 K테크 그 김성현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발표 도중에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약 83억 톤이 생산되고 9%가 정도 리사이클링이 됐다. 이 말씀 도중에 한 60여 % 이상이 소각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막 분리 배출을 위해서 각 가정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에서 다 분리 배출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 배출한 지가 좀 시기가 제법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에 막 넣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배출 요일에 맞춰서 우리들이 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 도중에 이제 분리 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약간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희들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분리 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조금 법적 기준이 있는지, 실제로 분리 후에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처리가 되는 플라스틱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중국에는 예를 들어서 80% 해수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어떤 해수 의무나 또는 처리 의무, 그러니까 판매 후 어떻게 그걸 추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없는지 저게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은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개인적인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산업용 폐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사실 각자 뭐 이렇게 보니까 그 각자 해가지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종류별로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플라스틱에 대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지금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폐기 업체에서는 그걸 플라스틱에 대한 종류별로 분리를 또 합니다. PT, 뭐 PS, 뭐 P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요. 다시 세척을 해서 멜팅을 시킨 다음에 녹인 다음에 펠릿으로 다시 해서 재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플라스틱에 대한 원래 소재로서 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국으로 많이 플라스틱을 팔았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팔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을 중국에서 얼마 전부터 안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 플라스틱이 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가 법적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데가 선물 세트들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스팸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스팸들이 놓여져 있는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을 쓰는 업체들 있죠. 화학업체라든지 식품업체. 그런 업체들에서 그 폐기물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업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써야 된다는 이유도요. 앞으로는 탄소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PET가 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량의 80에서 90%라고 말씀드렸는데 PET 같은 경우가 녹는 점이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죠. PP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녹는 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덜 쓰게 되고요. 탄소세를 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갖다가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매립을 하게 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분해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품화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 또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 중 PLA의 경우 PET와 유관으로 구분이 어려워서 실제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K-테크에서 제조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재활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지금 이제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다 똑같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일반 플라스틱하고 섞이게 되게 되면은 서로 해가지고 이물질로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일반 플라스틱을 섞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PLA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비싸서 지금 같은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분리수거가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의도치 않게 됐는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중합체가 아닙니다. 단지 바이오매스를 섞습니다. 그냥 믹싱을 하는 거라 가지고요. 투명으로 만들기가 제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색깔이 들어갑니다. 조기 있는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중합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색깔을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 플라스틱하고 구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게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의 고유 색깔을 갖다 지정해 버리게 되면은 앞으로는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색깔을 착색이라고 그러죠. 착색하는 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투명하고 착색된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로 재활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가능한가요?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재활용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재활용 테스트는 실시가 됐고요. 테스트하게 되게 되면은 재활용률은 지금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걸 넣었을 때 50%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다시 생산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플라스틱의 케이스에서는 사실 5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크게 많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50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특히나 지금은 공장 자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 보니까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EU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한 15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니까 지금 한 50% 정도로 다시 그렇게 재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20분은 브레이크 타임 있습니다. 많이 좀 명함 교환하시면서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제가 좀 짧게 반대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에드피아의 국립대학교죠. 아다마 대학교의 학과장으로 계시는 백홍열 학과장이 와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이 포럼이 실은 스마트 팜이라는 기술 속의 수처리와 비닐을 사용해야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태양의 빛을 그대로 LED 램프가 아닙니다.
태양깁시 그대로 전환시키는 이 기술이 컨셉이 됐을 때 에듀파의 학교에 이게 설치가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그 관점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큰 도움도 되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이제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지금 그 O2MB에서 물 처리 있는 기술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리버스 RO 필터를 쓴 경우에는 값도 비싸지만은 거기에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만 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에듀어피에 들어가서 에듀어피는 진짜 물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냥 구정물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불소가 많아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죠. 왜냐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거기에 이제 투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반 대표님이 우리 지금 ODA 사업 4조씩 쓰는데 1년에 우리 국가에서 어떤 우리가 가난한 국가의 물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 플라스틱 또 하는 문제는 이제 에티오피아는 기후가 좋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인데 그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으면은 에티오피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잘 전달해서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ESG는요, 이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수처리와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이 빛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잘 전해지길 바라고요. 또 이번 이해지만 이번 국제 생태농업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연결돼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또 세계 농업기술 네덜란드, 덴마크 모든 기술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자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워낙에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농사를 지으셔서 정말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또 잘 이끌어 주신 좌장님께, 광무선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